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소식 들리더라고요. 네. 좋은 정치인상 수상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정말 저도 아주 가분한 상을 이제 전 수상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인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10일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별로 뭐 뚜렷하게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정치인상을 바꿔보니까 정말 올해는 더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제 적은 힘이나마 보태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최근에 오늘 발표 났어요. 네. 북한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다는 발표가 있어서 다들 놀랐는데 네. 혹시 거기에 뭐 숨은 의도 뭐 있나요? 우리가 이게 그 총비서와 위원장 이 두 가지 이제 당 직함이 북한에 있는데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공산당 국가에서 공산당의 당 총책임자죠. 이걸 어떤 때에는 일부 나라들은 위원장이라고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기라고 하고 북한은 비서 이렇게 근데 용어로는 다 같이 secretary 혹은 chairman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chairman하고 뭐 주석이라고 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또 뭐 chairman하고 위원장 이렇게 우리말로 표기하는 다른데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직에도 위원장이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위원회도 위원장, 체육지도위원회도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행정직과 또 이 선출직, 당직이 구분이 좀 없어서 한때는 이제 북한도 김일성 때에 들어와서 총비서제를 좀 도입하고 총비서제가 있으면 좀 힘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김일성도 총비서, 김정일도 총비서 했는데 김정은 때에 와서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좀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싶다 해서 위원장을 했는데 해본에 또 위원장도 별로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쓰던 그런 총비서제 말하자면 별로 의미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당 그 직함을 다시 복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졌고 뭐 이제 당 부장에서도 이름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건 좀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대회를 열면서 김정은이가 개회사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번 당대회는 지난 4년간의 북한 당이 한 일을 엄정청화하겠다. 엄정청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일을 잘한 사람은 당연히 올리고 일을 잘 못한 붓는 사람들은 당연히 강등시킨다. 이게 이제 북한 당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면 남북관계에서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죠. 우리 공무원이 피격됐죠. 남북관계에서 결국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대미관계, 외교관계에서 보면 대외관계에서 보면 물론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미국과도 별로 대화한 게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코로나 때문에 다 꽁꽁 막혀서 북한 경제는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뭐 김여정뿐만 아니라 최선희도 위원으로 또 후보위원으로 강등됐거든요. 그런데 김여정만 뭐 김정은의 여동생이다. 그래서 이제 올려놓는다. 이건 좀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판단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건대는 북한은 세습 이제 체제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당이나 국가의 서열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냐. 누가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직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체제에서 김여정 말고 김정은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할 소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당연히 김여정 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김여정이가 이 당 정치국
저 위험 명단에서 빠지고 부장단에서 없다 해서 김여정의 지위가 북한에서 약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또 정치권에서 서울에 답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답방할 가능성 있나요? 저는 그 김정은의 올해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여당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올해가 결국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고 분기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했던 이 답방 문제가 이제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한테다가 뭐 북한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여당 쪽에서 좀 답방해 주십사라고 요청사항으로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답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 이번에 그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한테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 뭐 그런 얘기가 도는데 북한의 이제 김정은의 당 대회 보고를 보면 뭐 경제라든가 또 이제 사회 문제 이 다른 문제에서는 대단히 총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뭐 뚜렷한 내용이 없어요. 항상 하던 이야기를 되풀이했는데 단 핵과 이 군사력 측면에서는 대단히 디테일하게 강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 4년 기간에 김정은이가 자기가 ICBM을 완성했고 내가 뭘 했고 다 이야기하고 앞으로 내가 할 계획도 이번에 핵 잠수함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구체적으로 북한의 ICBM의 사정 고리까지 언급했습니다. 15,000km 안에 전 지구권을 사정 권역 안에 내가 두겠다 이런 문제라든가 가장 중요한 건 핵 잠수함 이제 설계가 최종 심사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건 뭐냐? 김정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0년 걸려도 하지 못할 것을 내가 4년 동안에 이뤄냈다. 이 4년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왜 4년이냐?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면 자 봐라. 트럼프 때 내가 4년 동안에 내가 ICBM 완성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이든 내가 옆에서 지켜봤지. 그러면 앞으로 당신의 임기가 4년인데 내가 나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트럼프 때는 내가 ICBM 했지만은 바이든 당신 할 때는 나는 이번엔 핵 잠수함 할 거야. 어쩔 건데. 그러니까 나하고 타협해. 이렇게 공갈, 압박 이런 이제 그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대남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말해.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력 개혁에서 평화를 관리하고 조국을 통일시키겠다고 했어요. 이게 대단히 엄중한 발언입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당 내부적으로는 무력 적화 통할이 북한의 당 정책이었어요. 그러나 이걸 북한이 공개적으로 군사력에서 통일하겠다. 이건 무력 통일이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북한은 항상 한국을 향해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그러니까 연방제에서 평화적으로 합시다. 이게 공개적인 말론이고 무력 통일은 이렇게 밑에다 숨겨놓고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공개적으로 꺼냈어요. 군사력에 의해서 적통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렇게까지 오만하게 나왔느냐?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 대해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오만하게까지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미국하고 앞으로 대화를 해야 될 김정은이 바이든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미국과의 대화 목적이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대화에 나가면서 야 너 굴복시키는 게 내 대화 목적이고 너와의 관계 목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때? 이건 대단히 엄한 무리고 또 우리 한국을 향해서도 한국 정부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것만큼 상대해 주겠다. 이런 어마무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원칙성 있는 대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뭐라고 말했냐? 미국에서는
김정은이가 선에는 선으로 강에는 강으로 대하겠다. 또 우리를 보고는 합의를 이행하는 것만큼 상대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도 김정은에게 똑같이 김정은에게 강에는 강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선에는 선으로 대하겠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것만큼 상대해 주겠다고 했으면 우리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이 보고 내가 약속한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는 것만큼 우리도 너를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상호주의로 철저히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을 향한 그런 희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북한이 뭐라고 하든 머리 숙이고 북한을 바라보는 이런 정책은 이제는 우리가 거둬낼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정은 체제와 핵무기는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망사항처럼 우리가 김정은을 잘 해주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 많은 것 이제 그 지원을 해주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왜 북한이 핵을 만들었으며 또 수십만의 아사가 일어나는 속에서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국민들을 향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거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난 4년 동안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고 그냥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속혔다는 것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정부와 여당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좀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그 북한이 이러한 핵무력 고도화로서 통일이 이제 그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갑자기 뭐 북한이 붕괴되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대단히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 통일이 가능하냐? 저는 생리적 변화만이 통일의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생리적 변화인가 하면 지금 북한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다음에 이 핵심층은 다 이제 60대, 70대, 50대로부터 60대, 70대 사이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념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현실과 실용, 물질에만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동안 북한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이 정의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북한의 새로 난 세대들이 알게 하고 그들이 앞으로 이제 크면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그건 통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한반도는 앞으로 꼭 통일될 겁니다. 왜 통일될 건가 하면 남과 북을 우리가 비교할 때 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이 흡입력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기에 북한이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은 저는 20년 내는 꼭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년 내. 네. 네. 혹시 이번에 그 대북전단법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대북전단법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 정부와 여당은 이 대북전단법은 4.27 판문점 선언, 다시 이야기하면 남과 북의 합의를 지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의 그 문구 구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과 학성기방성 중지입니다. 군사분계선이라고 장소를 찍었어요. 그리고 금지도 전단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대북전단 금지법 보면 장소를 군사분계선뿐만 아니라 삼국을 통한 단순 이동으로 넓혀놨습니다. 대단히 애매해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의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건 전단인데 이번에 전단 등이란 등자를 이어놓고 전단, USB, 각종 이제 출판 인쇄물 지어 더 나아가서 재산상 가치까지 재산상 가치까지 다 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다라고 볼 수 없고 남북 합의 그 이상으로 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휴전선 일대의 120만 명의 접견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접경지역의 120만 명의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건 진짜 이건 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120만 명의 접경지역 주민들을 강력한 군사력으로서 그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했고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면 그것을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경찰관 집행법이라는 게 다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난 4월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날리지 마라 라고 한 이후부터 대북전단 하나도 날리지 못했습니다. 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통제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바로 현행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을 특별법을 만드는 건 이건 과잉 입법 조치입니다. 법을 가지고 필요한데 특별법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서는 이렇게 특별법으로서 이미 있는 법, 존재하고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 때에는 이러한 법이 과연 필요할까 말까,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자유와 그런 의사표현이 제약받느냐 안 받느냐, 이 헌법적 가치관에서 들여다볼 때에 의하면 이거는 대단히 맞지 않는 이 법이기 때문에 이건 그 과잉 입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건 형법적 견지에서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누구를 처벌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게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걸 법리적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이걸 재형 법정주기라 하는데, 그러면 이번 법에 모호한 게 뭐냐면 대북전단을 날려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대북전단을 날려서 그로 통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이 위해를 받았을 때, 말하자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반응을 해서 뭐 포를 쐈든지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처벌한다. 그러니까 행동과 처벌이 인과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김정은이 가만히 있으면 처벌해, 인과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형법의 일반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고 여기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는데, 보세요. 미수법이라는 거는 행동을 실행을 하지 않고 실행을 하는 계획도 미수범입니다. 그런데 대북전단의 미수범 조항을 냈다? 이것은 대단히 이거 우리가 형법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 이게 맞지 않는, 그래서 인과관계에서 맞지 않고 재형 법정주의도 맞지 않고 형법의 범죄 구성 요소인 구성 요건과 위법성, 책임성 모든 걸 들여다봐도 이건 진짜 맞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법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까? 결국은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고 저렇게 적용될 수 있는 대단히 애매모호한 법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러니 지금 정부가 뒷북을 치는 게 뭐냐. 통일부가 이 법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해석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이 법을 해석해야 된다는 법이라면 이건 정말 이건 잘못된 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더 과가는요, 아직까지 통일부가 법 해석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했어요. 왜? 이거 만들면 자체로 모순에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절석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헌법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또 형법의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라든가 또 재형 법정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런 한심한 법은 빨리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